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남성입니다. 저는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37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촌 형수의 친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겹사돈이 된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공사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쳐서 걷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거의 다리를 45도 각도로 꺾은 상태에서 걸어야 해요. 그런 적에 시집와준 15살 어린 아내에게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적습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가 안 계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방랑벽이 있다고 해야 하나? 한 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못하는 성정이셨기에 늘 서울부터 제주도 끝까지 떠돌며 공사판을 전전하셨습니다. 십장이셨죠. 저희 엄마와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서 아이를 가졌는데 호적엔 올려주셨대요. 결혼식만 못했을 뿐이고요. 아버지 성격에 뭐 절차 따져 사람 불러 모아 결혼식하고 그런 거를 안 하실 줄 저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엄마 자신과 절 호적에만 올려준 것이 어디냐고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집에 아버지만큼 의지처가 되어준 게 고모와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는 우리 엄마 편을 들어주시느라 자기 남동생 욕을 늘 입에 달고 살았죠. 그건 인간도 아니야. 동물도 지 새끼는 아는 척 하는 베비야. 아니 새끼가 있는데 새끼 옆에 안 있고 팔도를 제 집 안방 마냥 싸돌아다니는 게 그게 인간이야? 가정에 대한 책임감 없는 인간이라고요. 자식이나 떨구지 말던가 자식을 낳았으면 한 곳에 머물러 살림을 차리던가. 그래도 엄마는 이 집안 식구라는 안도감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1년에 하루 이틀 볼까 말까지만 남편의 여자 형체로 인해서 가족 결속력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고모네 가족이 있으니 꼭 시댁 같고 난 바람벽에 서 있는 것 같이 살까봐 걱정했는데 바람벽은커녕 든든한 울타리가 여기 있네. 고모네는 고기잡이배를 부리셨는데 그 일대의 모든 인간사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고종사촌으로는 형 하나 누나 둘이 있었는데요. 누나 둘은 나이차가 많이 나서 안 친했고 형하고는 많이 친했습니다. 동갑이었거든요. 5개월 차이가 나는 동갑이요. 그러나 우리 시골은 서열이 엄격했고 5개월 차이도 형은 형이라며 꼬박꼬박 형으로 부르게 해서 전 형이란 호칭이 익숙했어요. 1시간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야. 깍듯이 형이라고 불러야 써. 고모가 우리 엄마와 저를 보살펴 주었듯이 사촌형도 아버지 없이 사는 사촌 동생인 저를 보살펴 주었죠. 동네에서 누가 아버지 없는 애 취급을 하고 놀리면 형이 나서서 싸워주는 건 기본. 전 뒷산에 식물 채집하러 갈 때도 여름방학 숙제로 들로 산으로 각 곤충 잡으러 갈 때도 형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당연히 설에 만들어주는 연은 동네에서 형이 가장 잘 만들었고 날리기도 잘 날렸죠. 형은 어린 제 눈에 못하는 게 없는 만물 박사로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은 약한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못 사는 친구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는 정말 멋진 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급에서 쌀을 걷어 가장 못 사는 친구들 집에 가져다주는 자선 행사를 했었거든요. 형이 늘 반장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끌었는데 그날 학교 끝나고 쌀을 배달해줄 집은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가난도 그랬지만 엄마랑만 산다고 하여 담임 선생님이 절 지정했고 두 학급이 같이 움직이는 길에 형이 우리 집을 맡은 거죠. 형은 내게 미리 귀뜸을 해주었고 저보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핫도그 같은 걸 사 먹고 있으면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갈 것 같아. 2시쯤에 외숙모랑 나가 있으라고. 그럼 내가 사람이 없네? 그냥 마당에다가 놓고 가자. 그럴 테니까. 친구들에게 그 집이 우리 집인 걸 모르게 하려는 깊은 뜻에서였습니다. 전 형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앞으로 나도 기회가 된다면 형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거칠게 노느라 늘 산에 가서 나무를 타는 놀이를 즐겼는데 또 남자애들은 자기가 센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싸움 도전을 하면 후에 지더라도 받아주는 게 남자로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다는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은 이미 큰 아름드리 나뭇가지에 3명의 소년이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곧 부러질 것 같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 3명 중에 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형은 키도 크고 덩치가 큰지라 올라오자마자 가지가 부러지더군요.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 가지는 지상 8m 정도였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크게 다칠 것은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형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자 결국 가지는 우지끈 부러지는 형용이었고 이윽고 형이 있던 가지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형까지 떨어졌고 그나마 순발력 있는 형인지라 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형은 다급함은 일절없이 야,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앞쪽까지의 목마를 타듯 하고 있던 전 다른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형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요. 전 팔을 내밀어 가지를 잡고 있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내 손 놓지 마. 알았지? 밑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다른 형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놓으라고 외쳤어요. 둘 다 죽는다고요. 그 사이에 다른 용감하고 날씬한 형과 힘센 형 둘이 또 나무를 타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을 구해주려고요. 밑에 형 하나는 계속 외쳤습니다. 둘 다 죽으니까 너라도 살라고 손을 놓으라고요. 형의 눈을 봤어요. 형은 제 눈에 눈을 마주쳤고 갑자기 씩 웃더니 임마 손 놔. 너도 죽는다고. 이 손 놔. 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놓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 놓았습니다. 형을 놓아버리곤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어린 나이지만 직감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같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지는 이제 거의 다 부러졌고 우리 둘 다 나란히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다 올라온 날쌘 형이 팔을 내밀어 우리 둘의 팔을 잡았고 그 뒤에 올라온 형은 날쌘 형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한 덩이가 되어 버텼어요. 우리가 버티는 동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른들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도 소방차를 산 밑에 대놓고 사다리를 4명의 어른들이 들고 뛰어 올라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넷은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인근 동네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놈들이라며 각 행사에 불려다니며 칭찬을 받았어요. 형은 그 이후로 제게 별말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 고맙다. 내가 평생토록 안 잊을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 14살 때 일이었어요. 형과 전 같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형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빨리 해서 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 고향 인근 전문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형과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군입대를 했고 무사히 제대를 했죠. 형이 방학에 고향에 내려오면 우리는 늘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쌈밤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이고, 니들은 어떻게 된 게 꼭 쌍밤 같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근처에 있는 대형 섬유공장 관리부에 취직이 되었어요. 지역 유지엔 고무부 백으로 들어간 거죠. 서울의 형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사고 형 통장에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형 용돈 쓰라고요. 전 형제도 없으니 형이 진짜 내 형 같았고 아직도 공부하느라 힘든 형에게 붙여둔 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석 달에 한 번 20만 원씩 형 통장에 돈을 붙였습니다.
전 왜 그렇게 형에게 용돈을 붙여주고 싶었을까요?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총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취업하고 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취업난이 심했거든요. 우리 집안 애들은 속도 안 썩이고 부모에게 안 비비고 덤썩덤썩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한다고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요. 우리가 조상 무덤을 잘 써서 발복하는 갭이다. 자손들이 모두 서울에 터를 잡고. 그런데 공장에 잘 다니던 제가 그만 공장에 딱 가기 싫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전 사내 연애를 했었거든요. 저보다 1살 어린 그 여자친구는 여상을 나와 저와 같은 관리 부서에 있었고 전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형같이 예뻤던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고 관리부서 옆에 붙어있던 회사 연구소 직원, 학벌 좋은 연구소 직원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1년 반이나 연애하던 절 차버리고 그 연구소 직원과 다시 사내 커플이 된 거였어요. 학벌에서도 집안에서도 외모에서도 밀렸던 제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37살까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사표를 쓰고 고향에도 있기 싫어져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형이 올라오라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 올라왔습니다. 근데 형이 따로 방 얻지 말고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원룸 얻어 살면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밥은 밥대로 사 먹어야지. 집에서도 해 먹어야지. 공과금 나가지. 아, 돈 들 거 천지다. 혼자 사는 거 쉬울 것 같지? 아니야. 내 밑으로 들어와. 생활비라도 안 나가게.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요. 전 형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형은 확실히 형이었고 어릴 때부터 절 보살피던 습관이 있었던 형은 당연히 자기가 절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서울살이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의 소개로 형 회사 거래업체의 관리부서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다니다가 형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 모아두었으니 돈도 많이 안 들고 해볼만 하다고 자신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에 똑부러졌고 자기 손에 날 일 안 하는 형인지라 전 형이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이 30대 중반도 안 되어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저 당찬 포부가요. 겁도 없어. 하여튼 우리 형은 알아줘야 돼. 야,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해봐야지. 앉은 자리 서 있으면 맨날 그 자리야. 못 먹어도 고. 형은 무슨 자동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신감이 넘치는 파이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워낙에 인간성이 좋고 늘 주위의 사람이 들끓는 형은 인복이 많아 주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사업 시작하고 3개월 차에 이미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사업 1년 차에 제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파트로요. 전 놀랐습니다. 형, 그 정도로 일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걸 떠나서 임마, 남자는 못 먹어도 고야 고. 앉은 자리에서 방석 돌리다가는 이 서울살이에서 아무것도 못해. 언제 집 사냐? 빚으로라도 우선 사고 보자. 아파트 싸게 나온 게 있어. 네, 형은 조금 무모한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늘 기본은 하는 형이기 때문에 전 형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간 아주 작은 도시에 그보다 더 깡시골에서 살던 놈이 서울 중심가의 33평 아파트 18층에 입주해서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설레더군요. 우와, 나도 드디어 서울에 터를 잡은 건가? 비록 형 집이지만.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랐죠. 연애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지금 거래하는 거래처의 여직원인데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회식하고 할 때 두어 번 이야기 나누어 보니
아가씨가 너무 참하고 착하고 예쁘고 순수한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래요. 그 사연이 궁금해 주위에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하고 여동생을 책임진 가장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도 편의점 같은 데 알바하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하네요. 엄마도 몸이 불편하고 여동생도 몸이 많이 불편해서 아무도 돈벌이를 못한다고 하더래요. 애틋하고 불쌍한 마음, 기특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녀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곤 했답니다. 엄마 허리 수술비가 없어서 회사에 월급을 좀 미리 당겨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형이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회사 과장 통해서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회사에 물건 납품하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다짜고짜 형의 따귀를 때리며 울고불고 하더래요. 내가 불쌍해 보여요? 누가 이런 거 동정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이런 동정은 개나 줘버려. 누구 마음대로 날 불쌍하게 보냐고요. 날 불쌍하게 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 형수는 이미 우리 형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 엄청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워낙 재미있고 웃기고 인간성까지 좋으니 어딜 가나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남자로부터 받는 동정 싫었겠죠. 그렇게 그 어린 여자의 마음을 알고 둘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전 형이 결혼을 함으로 독립해서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원룸 전셋값 정도는 마련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못 나가게 막더군요. 너 지금은 내 밑에 있어서 서울살이가 우습지. 잠깐만 눈 감아도 코 베어가는 데가 서울이야. 무서운 줄 알라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확실히 모으고 장가 갈 때까지 여기서 있어. 착한 형수도 절 붙잡았어요. 도련님 같이 살아요. 저희가 저한테 해주는 10분지 1이라도 그이에게 갚고 싶어요. 그이의 형제시잖아요. 제가 성심껏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 멋진 사촌형하고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보고 배울 게 많았어요. 전 날이 갈수록 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동갑인데 형은 왜 그렇게 어른스러울까요? 결혼하자마자 처가를 자기 집안보다 더 위하며 몸 불편한 장모님과 몸 불편한 처제를 자기 동생같이 보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살자고 해도 장모님이 절대 그건 못하겠다고 하셔서 무리해서까지 인근에 빌라를 하나 얻어들이고 생활비까지 드리는 사촌형. 형수는 무슨 복에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복은 무슨 복, 다 이 예쁜 코에 든 복이지. 형은 형수의 복스러운 코를 찡긋하고 누르더군요. 그러나 형수의 형에 대한 마음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 잔뜩 취해 들어오면 그때 형수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술 먹고 가끔 이불에다가 개어내는 것들 더러워하지 않고 다 걷어내고 형 옷들 속옷까지 싹 벗겨서 양말까지 벗기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타올에 다듬듯 물 묻혀가며 형 몸 구석구석을 닦아낼 때 지켜보면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여성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진짜 배기 사랑이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형수는 형이 자기 집에도 잘하니까 그의 2배는 형네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뭘로 잘했냐면요. 형수는 돈이 안 되니까 시부모님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땐 이미 고모와 고모부께서 일선에서 다 물러나시고 배를 팔아 그걸 적금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고 고모부가 서울로 터를 옮겨볼까 한때 자주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다른 아들 집도 아닌 형네 집에 묵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편하게 내 집같이 해드리거든요. 아버님 모셨냐 호들갑 떨지도 않고 자기 집같이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단지 밥상에 비린 생선 고기 하나 더 조심스레 올릴 뿐 전혀 남의 식구같이 안 들게 하셨죠.
그게 바로 효도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고모부와 고모는 서울만 오시면 형네 집으로 발걸음하시고요. 현관키 번호도 늘 안 바꿉니다. 집에 없을 때 시골 부모님 오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문 따고 들어오시라고요. 고모는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들 집인 듯 문을 따고 들어오시면서 아가야, 우리 왔다. 잘 있었냐? 라고 하십니다. 고모는 우리 형수를 기특하게 여긴 게 친동생도 그렇게 못할 텐데 사촌동생까지 품으로 감싸고 보살펴주는 형수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는 거죠. 형은 자기 부모님들이 형 집을 편안해하고 형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들락이시니 형수를 더 소중하게 예뻐했죠. 야,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형수는 천연기념물감이란다.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반찬을 해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는 시부모가 천지 삐까리란다. 이렇게 제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도 형수를 위해 사는 것 같았고 형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형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둘은 정말 보기 좋은 부부여서 가끔은 질투가 나서 아이, 눈꼴 싫어서 나도 빨리 결혼해야겠어 형 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한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전 아침마다 형수가 싸주는 도시락과 과일 간식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도련님, 돈은 안 쓰는 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니까 제 말씀대로 해요. 쓰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꿈 같은 나날들은 사촌형이 결혼하고 3년째 깨졌습니다. 사촌형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중앙선 넘어온 추월 차량과 우회전하던 사촌형과 충돌을 했는데 형의 명이 그것뿐이었는지 크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 장난같이 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다행인 건 고통 없이 가서 그 젊음에 떠난 모든 아까움을 아주 조금이나마 상쇄시켜 주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슬로 왔다가 이슬로 돌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가 될지 모르는 소리지만 형이 세상을 떠나버린 건 어떤 면으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의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 떠밀려 들어오는데 빚쟁이인 거예요. 형은 그동안의 내색은 안 했지만 사실 결혼 전부터 빚이 차츰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뭐든 그렇게 못 먹어도 죽어도 고고 하는 스타일인데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영되었겠죠. 무리하게 자꾸 확장하던 사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좀 불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진 그해 겨울, 엄들이 돌아오고 형은 그 자리에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이미 5억을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놓고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형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애달복달했을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형수 가족들까지 아마도 그 애달복달하는 고민, 말 못하는 그 고민을 안고 한동안 살았을 텐데 고민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가고 없으니 빚도 모두 무산된 셈이지만 고모나 고모부보다는 홀로 남겨진 형수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야 어떻게든 산다. 자식 앞세운 우리야 하늘을 똑바로 못 보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 산 인생 아쉬울 것도 없다. 곧 죽으면 다시 만나면 되니까. 하지만 저거 네 형수를 어쩔 거냐. 지 남편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던 저 어린걸. 형보다 형수가 12살 어렸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만 합니다. 정말 형수 우는 정경은 사람의 심정을 가지곤 눈뜨곤 못 보겠더라고요. 고모부와 고모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형수는 차려진 빈소에서 울다 깨다 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더니 응급실에서 산부인과에 진료 요청을 했고 형수는 임신 6주째에 접어들었던 거예요. 형수가 워낙에 조금 둔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 어려 건강해서 그랬던 건가 전혀 기미를 몰랐나 봐요. 형수 자신도 그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수 어머니가 입원실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기를 낳지 말라고요.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제 생각 또한 같았고 고모부 고모 생각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이 뱃속의 아이는 내 것이고 그이 거예요. 그이의 분신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앞으로 나 못 볼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 고모부께서 아무리 굳건한 표정으로 버티셨다 하나 노인들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는 쓰러지시고 고모부도 반나마 나간 정신이 되신 거예요. 고모 댁을 들락이며 보살펴드리는 건 이웃들과 우리 엄마셨는데 그것도 몇 개월 못 지나 있는 재산 다 팔아 두 분 다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누님들이야 남의 집 사람 된 지 오래인데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밝히신 고모의 뜻이 그랬으니까요. 깨끗하게 요양원으로 보내주면 돼. 어이, 자네 알겠는가? 자식들한테 침대고 싶지 않아. 생떼 같은 아들 앞세우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제 앞엔 형수의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형에게 은혜 입고 산 제 입장에선 고모, 고모부 문제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두 분이서 자신들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참으로 어른이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형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의 유복자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 대신에요. 전 그 책임감에 불탔습니다. 왜냐고요? 좀 오버 아니냐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의 일이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까지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셨습니다. 집에서 도토리 가루를 내서 묵을 쑤어 장에 내다 팔았고 떡을 쪄서 장날이면 떡판을 메고 나와 장사꾼들에게 떡을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만 장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가뜩이나 몸이 약하신 분이 그 장사를 아주 힘겹게 해내신 겁니다. 그러니 병이 안 나실 수가 없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 엄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는 묵묵무답이셨습니다. 같은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둘 다 입대를 했었고 형은 저보다 넉 달 먼저 제대했는데 형이 알려주더군요. 엄마의 간 상태가 엉망이 되셨다고요. 생체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 놀라웠습니다. 생체 간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했고 아무튼 누가 공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물었더니 형 자신이라고 하더군요. 누구긴 누구냐? 바로 이 몸이올시다. 전 우선 다른 감정 다 떠나서 형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쓱 보았습니다. 형은 워낙에 몸 관리를 잘했고 헬스와 권투를 고1 때부터 해서 다져진 몸매라 정말 어디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용, 수술 일정, 가능성, 공여자 자신에 대한 관리 등 이 모든 걸 형은 다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모에게 부탁하고 졸라서 수술비까지 마련을 하고요. 배에 지방이 많으면 복강경이 어려운데 형은 헬스로 다져진 몸이었고 간 크기가 최소 600g이 넘는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작은 절개 부위로 꺼내기가 어려우니까요. 형은 생체 간 이식에 최적화된 자신의 몸을 만족해하며 우리 엄마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거예요. 전 울며 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절대 안 잊어.
너 내가 9년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 내 목숨 구해준 일 절대 나도 안 잊겠다고 했던 거. 이마직해서 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전생의 형과 전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전 우리 엄마를 살려준 사촌 형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이제나마 제가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은 남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문대 졸업이었으니까요. 전 형수와 형의 아기, 그리고 형수의 친정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책임져야 했던 형수 친정을 제가 맡았다고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지금 슬픔에 몸을 겨눕기도 힘든 지경인데 형수 보고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더군요. 전 37살, 형수는 25살인데 어리디 어린 형수에게 형수도 이제 살 길 찾으세요. 취직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향 친구가 서울에서 건물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친구도 전문대 건축 설계학과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워낙 빵빵하셔서 부모님이 뒤를 봐주시고 사업체를 키워 작은 사무실을 서울에서 낸 후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든 거죠.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겠으니 현장 책임자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알았다며 생판 모르는 사람도 취업시켜주는 마당에 고향 친구 부탁쯤이야 라고 했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평일엔 회사 출근, 주말 이틀은 노가다판, 빽빽하게 제 일상은 돌고 돌았습니다. 힘든 일을 생전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가 공사장 일은 정말 힘들더군요. 회식 때 친구가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주며 친형수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오버야. 요즘 이 각박한 세상에 자기 벌어먹기 살기도 힘든데 친형수도 아니고 사촌형수에 사촌형수 가족까지 보살피는 게 말이 되냐? 아, 너 그거 오바야. 가끔은 더러운 말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 혹시 그 어린 형수한테 딴맘 있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다치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생각만 한다고요. 전 형이 어린 날부터 제게 해주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잘나지는 못했어도 도리를 은혜로 저버리는 놈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대로, 또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은 마음대로 고달퍼서 벽돌을 등에 지고 나르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 3달만 생활비 드리고 그만할까? 6개월이면 될까? 1년을 도와드린 후 손 털면 하늘에 있는 형도 무심타는 않겠지.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고향 어머니의 압박도 심했으니까요. 네 형 한순간에 떠나는 거 보고도 그러냐? 니도 알아서 앞가림 해야어. 난 손자는 보고 죽어야겠다. 얼른 결혼해. 사실 친구들 모두 결혼했고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은 나이가 지난 지 오래니까요. 모든 궁리들이 머리를 압박했고 하도 신경을 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하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더랍니다. 제게도 불운은 찾아온 거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벽돌을 등에 지고 올라가다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딴 생각하는 제 책임도 있었지만 현장 점검이 부실했던 탓이 드러나서 전 보험 처리되어 섭섭지 않게 보상을 탈 수가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전 병원에서 2개월 만에 퇴원한 후 집에 따로 나온 작은 빌라에 처박혔습니다. 고향에선 난리가 났죠. 조상묘를 잘 써서 자손들이 발복한다고 할 땐 언제고 조상묘를 잘못 써서 자식들이 모두 죽어나가네. 아유 짧고 하시며 우시더래요. 고향에서 어쩌건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전체 문제만도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저의 고독하고 기나긴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한참 꽃피고 가정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재미나게 살 나이에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 할아버지가 찾아올 만하죠.
세상에 내리쬐는 햇살도 꼴보기 싫고 햇살도 바람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절 놀리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꼴에 형수의 형수 가족까지 챙긴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제가 다치고 나서 한 달 후 형수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립에 힘이 있었던 형수는 다시 취직을 한 거예요.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예전에 일하던 총무부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출산을 해야 하고 2달 후부터는 배도 부를 텐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상관없으니 나와서 일만 제대로 해달라고 하더래요. 우리 형수가 똑순이 기질이 있었으니까 일은 잘했겠죠. 형수는 그동안에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날라주던 일을 자기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형수는 형이 떠나고 난 후 제가 따로 나오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가 날라주었거든요. 저의 우울한 일상,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지겹던 일상.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자고 12시간은 누워서 멍하니 TV만 보던 핸드폰만 하던 일상에 파랑새가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처녀는 22살이었어요. 형 빈소에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고화성이라고 아시나요? 송강호 배우가 찍었던 괴물이란 영화에 출연했던 동그란 코에 동그란 얼굴의 배우 고화성이요. 송강호 딸로 나왔던 배우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코는 정말 귀염성이 있는데 제대로 잘 못 걸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부터 절뚝이며 걸었다는데 어두운 구석은 하나도 없이 어찌나 밝고 귀엽고 예쁜지 바라보면 꼭 솜사탕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온 첫날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22살 귀여운 사돈 아가씨가 사돈 총각 여기가 집이에요. 돼지우리관이에요. 그러더니 엉덩이를 현관에 얹고 천천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선 호라비 냄새. 어두침침해. 하면서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곤 절 돌아보며 싱긋 웃더군요. 사람이 아닌 파랑새인 줄 알았고 산들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전 가슴속에 전기가 파지직 흐르는 걸 알았는데 흠칫 스스로 너무 놀라서 얼른 그 스위치를 껐습니다. 사돈 아가씨는 들고 온 찬압을 식탁 위에 올리고 집을 쓱 훑어보더니 걸레를 찾아 들고 베란다로 나가 걸레를 빨아들고 들어온 후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청소를 하면 방에 걸레질을 하면 싹싹 엉덩이를 비켜주든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던가 해야지. 그렇게 마냥 누워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사돈총각.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주 2일 만남이었습니다. 전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아침에 깨면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게 되었고 꼭꼭 쳐두었던 커튼을 열게 되었고 샤워를 매일 하게 되었고 그녀가 오는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15살이나 어린 아가씨한테 이놈아, 네가 37살이고 사돈 처녀는 22살이야. 아기다 아기, 정신 차려. 그러는 한편 네이버로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겹사돈을 얼마나들 하고 있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전 이게 이루지 못할 꿈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왜 안 돼? 그쪽은 전혀 나는 총각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둘 다 불편한 몸 서로 의지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그녀를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기 시작하더군요. 뭐 봄이니까 여자들이야 봄이면 화장을 더하고 치마도 입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게 꾸미니까 그녀가 더욱 예뻐 보여서 설레더군요. 설레는 한편 미치게 괴로웠습니다. 나이가 10살만 차이 나도 꿈을 꾸어보겠는데 이건 뭐 조카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녀에게 정을 떼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동안에 그녀와 특별히 다정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녀 앞에 서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었지만 더더욱 무뚝뚝하게 된 겁니다. 그래, 정을 떼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정도 외모에 그 정도 밝은 성격이라면 어디든 쉽게 사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많은 제가 욕심내기엔 너무 꽃 같은 그녀였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느낌이 상대가 남자인 것 같은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서 열이 확 오르더군요. 속으로 부르짖었죠. 대체 어떤 놈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애인이 생긴 건가? 그래서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그래서 그녀가 통화를 끊는 즉시 다음 반찬은 토요일 말고 금요일에 가져다 달라 억지를 부렸습니다. 안 돼요, 사돈총각. 금요일엔 약속이 있어요. 원래대로 토요일 날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안 됩니다. 토요일에 전 데이트 약속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가져다 주세요. 제가 데이트 있다는 말에 갑자기 사돈처녀 얼굴이 흐려지더군요. 전 갑자기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다시 더 치고 나갔습니다. 어떤 놈하고 영화를 보러 가나 나는 관심이 없고 금요일 날 반찬 가져다 주세요. 전 꼭 금요일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나저나 요즘에 남자가 생기셔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러시나? 여자가 그렇게 야해도 남자가 싫어하는데. 그건 알고나 계실까? 뭐 기생으로 나가시려고? 제가 바작바작 약을 올렸더니 그녀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막 우는 겁니다. 그녀는 언니하고 많이 닮았더군요. 형수도 형 앞에서 울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제 앞에서 울고 나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절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우는 어깨를 보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제 생의 봄날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첫 연애라고 하더군요. 진실한 사랑을 해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거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힘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절 도둑놈이라고 욕하셨지만 그것도 잠깐뿐. 고향에선 자기 아들이 능력 있어서 15살 어린 색시를 얻은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15살 어린 색시는 아무나 얻는 줄 알아? 다 우리 애같이 능력 있고 또 매력도 있는 사람들이 꿰차는 거지.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연애 사실을 눈치챈 형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준비와 미래 계획을 짰습니다.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제게 해다 준 반찬 맛을 보니 아내의 음식 솜씨는 보통은 넘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달고 짭짤한 반찬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만 있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요리해 보는 게 취미였다고 하더군요. 주로 떡볶이, 김밥, 마탕, 튀김 이런 걸 좋아해서 자주 해 먹었는데 하다 보니 사 먹는 것보다 자기 것이 더 맛있어서 집에서만 먹었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게 기억이 나서 그쪽으로 필히 꽂히는 겁니다. 여보, 떡볶이하고 김밥, 순대 같은 분식 메뉴들을 전골처럼 세트 메뉴로 내놓는 걸로 작은 식당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욕심내지 말자고. 그냥 우리 부부랑 시골 엄마 그리고 장모님하고 먹고만 살면 되잖아. 아내는 자신 있다고 대번에 큰 소리를 치는데 조금 우습고 어리디 어린 사람이 사회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 무얼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비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간 집에서 간식을 해 먹으면서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훗날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장사로 성공을 거두리라. 혼자서 꿈꾸며 키득대기도 하며 고안해낸 아이디어요.
여보,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올리는 솥 있죠? 그거 솥뚜껑을 살 수 있나 알아보세요. 갑자기 솥뚜껑을 검색해서 주문하라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떡볶이 양념을 해서 기름에 묻혀서 솥뚜껑 위에다가 지져서 내놓는 떡볶이를 개발해낸 아내의 아이디어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떡꼬치랑 맛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많이 틀려요. 튀기는 게 아니라 지져내는 건데 여기에 인근 초등학교, 남녀 중학교, 남녀 고등학교, 여자 대학까지 바글바글이 된 거예요. 처음엔 6평짜리 가게에서 테이블 10개 정도 놓고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소뚜껑 떡볶이가 인근 일대에 소문이 나고 급기야는 각 인스타나 유튜버들까지 찾아오고 저희는 개업한 지 1년 만에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재료가 없어 못 파는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3달 만에 아기 낳고 몸조리 다 마친 형수까지 붙고 형수의 친정 엄마도 붙고 직원도 쓰고 개업한 지 2년 만에 옆에 문방구 자리까지 사서 가게를 트고 우리는 장사한 지 4년 만에 연매출 순이익 2억은 되는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제부, 우리 이러다가 떡볶이로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이요? 아 그래, 까짓 거 우리도 대봅시다. 저는 또 이마직해서 우리 상황을 한 번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매출 순이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우리의 현 상태가 중요한 생각이 들고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어진 사촌형과 저의 인연, 형과 전 서로 간에 가장 긴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의지가 되어주었고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형수 가정의 한 것만 봐도 형은 늘 주위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형이 저를 불러올려 형과 형수 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형이 빠져나간 자리를 형의 처제가 들어와 지금은 형수, 제 아내, 저 이렇게 셋이 의지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서로 간에 맞물려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절실하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저는 더는 욕심이 없습니다. 연매출 이 정도도 너무 훌륭하니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냥 사회에 해들 짓 안 하고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벌며 벌은 돈 사회에 내놓을 줄 아는 마음도 가지는 것.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2세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